손흥민은 10경기 후 8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고 2위인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 차이를 5점으로 벌려 7주 동안 선두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10경기 동안 8승 2무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토트넘은 런던 더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집중 수비와 강인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팀을 상대로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실수하면 반격에 의해 실점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널은 2라운드에서 거의 패배할 뻔했으며 볼프스부르크는 패배했고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자신의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1로 졌습니다. 500번째 리그 경기를 지휘하는 박지성 감독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잔류를 목표로 극단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이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 핵심은 당연히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토트넘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발표된 라인업에서는 불안감이 돌았습니다. 모든 선수가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세르주 오리에는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의 대신 벤 데이비스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에는 부상이 아니라 피로로 인해 빠졌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누노 에스피리투 산토 감독의 전술이 잘 드러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가이타 골키퍼와 함께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김민재, 벤 데이비스, 호이비에르그, 탕기 은돔벨레, 제임스 메디슨, 아담 홀잭, 그리고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전반전 경기는 기록에서 지워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73%의 볼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은 없었고 손흥민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27%의 볼 점유율로 8번의 슈팅을 시도하고 그중 2번이 골대를 향했습니다. 가이타의 선방이 없었다면 훨씬 나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전반전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김민재와 로메로였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그의 스피드와 강인함으로 완벽한 중앙 수비수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76세 감독은 그의 친절한 외모와는 달리 강력한 전술적 압박을 사용했고 토트넘 선수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판이 페널티 카드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한 선수가 분명한 반칙을 저지른 상황에서도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는 심판의 경향성을 알아차렸고 더욱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현재 맨시티와 같은 수준의 토트넘이 과도하게 경기를 벌인다면 경고나 다칠 위험 등만 늘어나 토트넘만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인내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전반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전 평점을 봐도 수비 선수들이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운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토트넘의 약점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수비적인 팀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셰필드와의 경기는 겨우 이겼으며 루턴 타운을 1대0으로 이기고 크리스탈 팰리스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후반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불안정한 벤 데이비스를 빼고 무니만과 에머슨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7분 만에 양쪽 미드필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우측에서 로메로가 포로에게 연결, 사르가 파고들어 마디슨에게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디슨은 강력한 슛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상대의 수비에 막히며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약간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토트넘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신의 도움까지 받았다니. 그 골로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략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팀은 한 가지만 잘해서 불리한 점수로 패배하거나 공격수를 바꾸면서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책골 후 토트넘은 원래의 능력을 회복하며 즐겁게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상대의 라인을 높게 유도하며 풀어나갔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기회가 많아졌고 손흥민도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다음
1대 0의 우위에서 10분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을 교체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에 첼시와의 큰 경기가 앞두고 있어서 비수마를 아끼며 호이비에르그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2분 만에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귀여운 사르가 오른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롱패스를 완벽하게 보냈고 존스는 즉시 헤딩으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 볼을 받은 선수는 메디슨이었는데 상대 선수의 다리 사이로 민첩하게 공을 전달하였고 결국 손흥민에게 연결되어 빠른 골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8번째 골을 넣어 폴란과의 차이를 한 골로 줄였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슈팅 2번 중 하나가 골로 이어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첫 슈팅에 곧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득점 후에도 존슨을 향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했고 모든 선수들이 모여 팀의 강력한 팀워크와 팬들과의 호흡을 보였습니다. 이미 10라운드가 지났는데 이렇게 감동을 느껴도 될까요? 토트넘은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골로 시작하여 토트넘은 완벽한 골로 응답했습니다. 존슨은 데뷔 이후 2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팬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고 헤이셜리스는 자리를 잃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카레건은 토트넘의 뛰어난 플레이를 칭찬했으며 제임스 매디슨의 볼터치와 패스가 뛰어났습니다. 브래든 존슨은 손흥민을 잘 찾았고 전방위 세 공격수 모두가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이 시즌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해 동안 슈퍼스타로 불렸고 그의 능력을 극찬하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0대2로 뒤진 상황에서도 공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토트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손흥민에게 연결하려던 패스가 너무 약해서 끊어졌으며 이에 대해 손흥민은 아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는 그에게 따끔한 말을 하였지만 손흥민은 그의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사르를 포옹하였습니다. 게임 중인데도 이러한 모습이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곧이어 벤탄쿠르가 89분에 투입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주축이었던 벤탄쿠르가 8개월 만에 그라운드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10개월 만에 브라이언 힐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힐은 공격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변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후반에 대체 선수가 들어와도 실망감만 있었지만 지금은 대체 선수가 들어와도 기대감이 생기며 실제로 그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오늘 에머슨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반더마이안이 넘어지고 로메로에게 패후를 당할 때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에르는 벤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에르도 기회를 갖고 싶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2대 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토트넘이 세 번째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았고 토트넘의 승리로 경기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후반 94분에 포로가 크로스볼을 받치지 못해 실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VR을 사용하여 핸드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골이 인정되어 크리스탈 팰리스가 동점을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토트넘은 매우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까지 두 팀 모두에서 옐로 카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심판이 1분 동안 3장의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트넘은 2대1로 승리하여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손흥민은 그가 여전히 좋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전체 경기 동안 끊임없이 압박하며 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영웅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영웅이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팀이 우승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승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